그다음 7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인데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6번 용용기도지 입 6번으로 빼놨어요. 이유는 종래 용도구역하고는 성격이 정반대. 이거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건축규제를 최소 다 풀어가지고 개발하기 위해서, 즉 도시 정비를 촉진,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고요. 1번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결정권자가 다 할 수가 있죠. 결정권자. 37페이지 여보세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부터 쓰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 도시 정비의 촉진, 지역 거점의 육성, 즉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할 수가 있고요. 박스에 보면 1번에 그 도심이나 부도심의 생활권의 중심적, 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비, 서울 역사 뒷동네 이런데 집중적으로 정비, 그런 거 읽어보면 되니까. 3번 3개 이상 결절지, 환승역, 트리플 역세권, 반경 1km 이내. 또 4번에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종류에 있었죠. 그리고 5번 그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점. 그래서 얘가 그대로 29회 때 기출이죠. 그 당시에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점 해서 틀리게. 그런데 올해 6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 거기에 3개가 더 추가됐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요거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구역. 그래서 그 3개 더 추가되었고, 이제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도 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9회 때 기출문제가 이제 정답 없으면 된 거예요. 그 다음 2번,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총비가 시급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그러면 틀려. 상업지역이 아니고 공업지역. 그 다음에 3번, 다른 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아니고 없습니다. 이게 정면 정답.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또 하나는 3번 지정 제한. 다른 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을 결정할 수 없다. 즉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무조건 국토법에 따라서 지정합니다. 이거는 건축 제한 풀어주는, 각종의 행위 제한 풀어주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는 함부로 지정 못하게 무조건 국토법에 따라서만 지정하도록 제한합니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간선도로 같은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에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행위 제한이죠. 자, 다시 앞 페이지 가보세요. 중간에 가로 2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 1번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행위장. 그런데 3번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얘는 개발하는 거니까 항상 개발할 때는 난개발이 안 되게 기반시설부터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확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다음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올해 다 개정된 내용이죠. 그럼 입지규제, 이 건축에 관한 규제를 최소 다 풀어주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적용 안 할 수 있는 규정.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로 5번 적용 안 할 수 있는 게 그 1번에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설의 설치 기준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된다. 또 부설 주차장의 설치 안 해도 된다. 건물에 대한 미술 작품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리고 4번 공개 공지. 그게 올해 추가되었고 1, 2, 3, 4에다가 5번 하나 껴갖고 그것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안 할 수 있는 규정 공개 공지 이런 거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 다 적용 안 하는 특례를 줍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도 앞에 도시군에 있으니까 특광시군. 그래서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 군수. 아니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은 인천광역시장이, 옆에 김포시의 시설 사업은 김포시장이.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은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필요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번에 시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사업도 109, 209 공사원 나눠갖고 얼마든지 분할 시행할 수 있고요. 그럼 분할해서 할 때는 분할된 공구별로 공사계획, 실시계획 작성해갖고 인가받을 수 있다. 맞고요. 오늘 이제 45페이지고 시설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옮겨보시면 46페이지이고 실시계획이 작성해서 또 하나면 3번. 분할해서 시행할 때는 공사구간별로 실시계획 작성해갖고 인가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시설 결정을 고시한 경우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럼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수용하는데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하되 공치법의 특례. 저희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인정고시 그냥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고요. 시설사업에서는 시설 결정을 고시한 게 아니고 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에 고시하면 또 사업인정고시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게 되죠. 49페이지 맨 위에 또 하나의 4번에 사업인정고시 의제,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 개발사업은 세목고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고요. 재결신청 1년 내 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재결신청은 끝날 때까지 연장 사업 시행기간 내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4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자의 처분, 수용 처분, 출입 처분,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 그런데 국토법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줍니다. 다만 이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제기해라? 지정한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0페이지 맨 밑에 바로 7번. 그래서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이 없으니까 그 비행정청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죠. 저는 도시개발사업도 같습니다. 그다음 5번. 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럼 준공검사,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 이거는 공사계획, 실시계획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받는 거니까 원칙적인 실시계획 인가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검사받습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고 51페이지 맨 위에 그 준공검사,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검사간다. 그리고 검사한 결과 공사가 잘 끝났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그러면 시설 사업이 다 끝나게 되죠. 그 다음 9번으로 할게요. 9번.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장기 미집행, 장기라고 할 때는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다. 그럼 사업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점은 실시계획의 인가가 기준입니다.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이때 시설 부지에서 과도하게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1번. 건물에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오직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설부지에서는 뭐만 못하게 하는 거냐? 건물의 건축. 그 건물의 건축을 못하게. 그럼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대인 토지 소유자만 과도하게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라는 것은 인정하고요. 저는 52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매수 청구에서는 그 세 개가 핵심이죠. 그 옆에 이제 53페이지 맨 위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원칙은 특광시장 군수, 원칙적인 시행자, 특광사원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 그런데 특광사원수 이외의 시행자 따로 있으면 그 시행자한테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은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또 달라요. 아주 가지가지 하는 거죠. 이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 설치할 사람이 시행자랑 똑같은 거죠. 그럼 이 매수 청구의 상대방을 쌓아 묶어갖고 매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면 매수 의무자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 하여튼 매수 청구는 단독으로 물어봤을 때는 항상 이 절차에서 정답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로 2번의 매수 절차. 매수 의무자는 일단 매수 청구 받으면 6개월 내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 매수하기로 했으면은 2년 내 매수. 그래서 6개월, 2년. 거기서 항상 답 나오는 거죠. 이런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 그래서 5번 질문.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공치법을 준용. 수용할 때도 공치법. 수용을 안 해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할 때도 공치법. 항상 토지를 취득할 때는 공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시설채권에 적용하는 법이죠. 시설채권. 그럼 3번. 지자체인 매수무자가 채권, 시설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5년 이내가 아니고 10년 이내입니다. 매수 청구도 10년 내 사업 안 했을 때 이때 발행하는 시설채권도 10년짜리 채권. 그래서 53페이지고 밑에 계속 쪼르르 물어보는 거죠. 그 매수대금은 현금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 됩니다. 지방공사 안 됩니다. 온리 지자체. 그럼 사유는 두 개. 토지 소유자 원할 때. 근데 원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손해보는 거 안 하니까. 원하지 않아도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시설 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럼 밑에 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 거기까지 10년. 매수 청구도 10년 내 안 했을 때 이때 발행하는 시설 채권도 10년짜리 채권. 그다음에 밑에 적용 법률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 적용 법률은 지방재정법. 그래서 공치법, 지방재정법 바꿔놓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랬으니까 전체적인 매수가격 절차는 공치법,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4번에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허가 없이가 아니고 허가 받아갖고 건물 건축할 수가 있죠. 아니 건물 건축하거나 농작물 설치하려면 당연히 개발행 허가 받아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그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그 매수 안 해주겠다. 이때는 시설부재 건축 제한도 풀어줍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갖고 일정한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싼 것만 단독주택 3층이야. 1종근생, 2종근생 다 3층이야. 공작물. 다음에 2종근생 중에서 돈 되는 거 4개. 다중생활시설, 도시원, 단란주점, 안마방, 노래방 4개는 제입니다. 그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것에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부터 받습니다. 그럼 우리 국토법에서 허가는 다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냐? 특광시장 군수, 특광사원수에게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 1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건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맞습니다. 1번 바로 정답. 그래서 물건은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 거고요. 대상 용도죠. 자,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60페이지고 맨 밑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그래서 허가권자는 특광장 군수 그리고 도시군 계획 사업일 때는 일체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박스 1번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옆에 흉질 변경, 토속 재치,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두는데 그 물건 쌓아두는 거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농림지역은 빠집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것은 허가되자. 그다음 이번에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농사짓기 한 비닐하우스 허가 없이. 다만 육상어류 양식장은 제외. 얘는 다시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럼 육상어류 양식장 요거는 실내 낚시터. 농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요거는 허가되자. 그래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럼 3번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자, 얘도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에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총 4번 들어가죠. 형질 변경 허가 대상, 경작 허가 안 받습니다.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전답 사이 변경은 허가 안 받는다. 그래서 결론 허가 안 받습니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다음에 4번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물이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땅 파는 것.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조성이 완료된 대지. 대지를 이미 조성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거고, 대지라는 것은 건물 지을 땅, 꼭 건물 짓기 위해서 땅 파는 거는 다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의 토지의 흉질 변경에서 그 벽면의 그 2번 조성이 완료된 대지. 그게 키워드죠. 대지를 조성할 때 이미 다 개발행위 허가 받았으니까 그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물 짓기 위해서 땅 파는 것은 다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이번에 사도법의 사도개설 허가 받아갖고 분할. 사도라는 것 자체가 경면행위라고 그랬어요. 사도 개인 소유의 도로. 그럼 접도무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 접도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 땅에다가 도로를 내는 것을 사도개설. 그럼 당연히 사도는 공도처럼 큰 도로가 아니고 그냥 접도만 충족하기 위한 작은 도로죠. 그래서 사도개설 허가받아갖고 분할. 거기에 4번에 토지 분할에서 1번이죠. 사도라는 말 자체가 경면행위다.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 관해서 옳은 것은 당분간 개발행위 허가 못 내주게 허가 제한할 수가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여기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 수립할 때까지 기다려라. 허가 내주지 마라. 다음에 계획이 잘 수립이 안 되니까 연장도 할 수가 있죠. 그럼 1번. 허가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항상 제한할 때는 심의 거쳐야 돼요. 국토부 장관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원수 의견 듣는 게 아니고 거치기 전에. 항상 심의는 마지막에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기 전에 허가권자 시장군수 의견 듣습니다. 저는 65페이지. 허가 제한은 제한 그 절차 그 동그라미 1번 심의 전 의견 청취. 그래서 심의하기 전에. 그래서 심의가 제일 마지막에 거치는 절차니까 심의 전에 의견도 듣고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도 하고 심의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거치는 거죠. 그래서 허가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면 그 시장 군수 허가권자의 의견도 다 물어봐야 되고요. 그다음 한 차례만 2년 이내가 아니고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원칙은 1회 3년.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한 차례만 2년 연장. 그래서 3년에 2년 연장,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년까지 허가 제한할 수 있는 것 도, 지, 기. 그 박스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 4번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5번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3년에 2년 연장, 5년까지. 그 다음에 4번에 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연장할 때는 또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최초로 제한할 때만 심의,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허가를 제한한 국토부 장관은
그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체 없이 허가 제한 해제해야 된다. 의무. 그래서 모든 공법이 다 똑같죠. 제한할 이유가 없어졌으면 의무적으로 해제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 해제 의무. 그래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으면 의무적으로 해제.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의미가 없죠.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12번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틀린 것은 이 기반설 부담구역도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되고요. 그럼 얘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곳이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뭐한 곳이냐 필요. 그 필요한 기반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죠. 그래서 1번 개발로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저는 68페이지 맨 위로 합니다. 일단 67페이지 가보시면 개발 및도 관리구역은 66페이지 맨 밑에 개발 및도 관리구역이 기반설을 설치가 뭐한 곳이냐 곤란하니까 기반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 못 짓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해서 대형 건물을 억제하려고 지정하고요. 자, 이번에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및도 관리구역 외의적 기개발지가 아닌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필요한 곳입니다.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반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정권자는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허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되고요. 3번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돼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정합니다. 얘는 의무적 지정. 그래서 68페이지에 그 위에 가로 2번 지정권자. 특광사 원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틀려. 해야 된다. 얘는 의무적으로 지정.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박스 1번하고 2번 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 그 신개발지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죠. 또는 허가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율도 20% 이상. 이런 개발이 집중되는 거. 이런데 다 의무적으로 지정합니다. 근데 4번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하면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첫 번째 효과 기반설 설치 계획 어떤 기반설을 어디에 뭐부터 설치할지 기반설 설치 계획도 수립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반설 설치 계획도 누가 수립해요? 특광시장 군수. 하여튼 이 기반설 연동제에서는 구역을 지정하든 계획을 수립하는 다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1년 내 수립해야 돼요. 안 하면 다음날 해제.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제일 짧습니다. 얘는 3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뚝딱뚝딱 개발하고 있는 것이니까 2년, 3년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도 수립. 그리고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했으면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해야죠. 도시군관리계획에 다 반영을 해주도록 하고요. 5번 기반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기반설 설치 비용 누가 내는 거예요? 69페이지 중간에 이게 핵심이죠.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맨날 물어보는 거죠.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 작년에도 그냥 한 문제.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해서 돈 내라. 그래서 그게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한 효과입니다. 그럼 기반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 돼 토지로 하는 납부, 토지로 내는 거를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액은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거슬러라 이런 건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